전략무기란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군사기지 혹은 산업시설 같은 목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 무기를 뜻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략무기가 존재한다. 하늘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바다에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도산 안창호함, 장보고급, 그리고 지상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탄도미사일인 현무-2가 있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운용 중인 현무-2는 비록 강대국들의 탄도미사일들과 달리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재래식 탄두를 가진 다른 나라의 탄도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높은 명중률과 파괴력을 자랑한다. 국산 탄도미사일의 시초는 지난 1980년대에 개발한 현무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백곰이라는 지대지 미사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미국이 개발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화시킨 것이었다. 반면 현무는 외형은 백곰과 비슷했지만 4개의 고체 추진체가 묶인 1단 추진부를 하나의 대형 추진체로 교체했고 유도장치로 관성항법장치 즉 복수의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조합시켜 그 신호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항공기의 위치나 자세 등의 항법 정보를 얻는 장치를 장착해 완전한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갖추게 된다. 현무-2 개발은 지난 199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지게 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1999년 1차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300km 급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현무-2A가 만들어진다. 미국이 만든 에이테킴스와 대등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는 현무-2A는 사거리가 300km로 기존 현무와 달리 우리나라 고유의 탄도미사일 형상을 처음으로 갖게 된다. 높은 명중률과 함께 현무와 달리 이동식 발사 차량도 기동성 향상을 위해 트레일러 방식이 아닌 차체형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적 특수부대의 공격에 대비해 차량과 발사대를 방탄화했다. 지난 2012년 다시 한번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재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탄두 중량 1T, 사거리 500km 그리고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현무-2B와 현무-2C다. 사거리 500km의 현무-2B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고관통 탄두를 내장하고 있다. 사실상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인 셈이다. 반면 현무-2C는 현무-2A, B와 달리 사거리 연장을 위해 국내 최초로 2단 형식의 탄도미사일로 개발되었다. 특히 탄두 부분에는 칸하드 즉 보조 수평 날개를 장착해 최종 유도 단계에서 미세한 조종이 가능해져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현무-2A, B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가 흡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러시아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외형은 공기역학적으로 최적의 설계를 적용해서 비슷해진 것이고 미사일의 추력 편향 기술의 경우 현무-2A, B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무-2 가문 3형제에 대한 출생의 비밀 공개. 군 당국은 한동안 현무-2C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군사기밀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무-2C는 물론 2A, 최대 사거리 300km, 2B, 500km 등 현무-2 가문 3형제에 대한 출생의 비밀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런데 최근 그 비밀을 풀 실마리가 나왔다.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다. 미국의 퍼싱 미사일 연구개발자의 모임인 퍼싱 미사일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설계 상태에서 중단된 퍼싱-2RR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 미사일의 겉모습은 현무-2C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항공산업 전문지인 에비에이셔니크의 한국통신원 김민석 씨는 탄두 분할개의 모양이 거의 똑같다. 차량형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TE의 크기로 견줘본 미사일의 크기도 별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퍼싱은 냉전 당시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탄도미사일이다. 옛 소련이 탄도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리 타격하기 위해 만들었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퍼싱-1, MGM-31A은 최대 사거리가 740km였다. 퍼싱-2, MGM-31B는 1770km였다. 미국은 1960년대 생산한 퍼싱-1을 교체하기 위해 퍼싱-2RR을 설계했다. 사거리는 모스크바에 못 미치는 퍼싱-1 정도로 줄여 옛 소련을 자극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은 퍼싱-2RR은 물론 기존 배치한 퍼싱 미사일은 미소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 따라 모두 폐기했다. 왜 두 미사일이 서로 닮았을까? 김민석 통신원은 적어도 국방과학연구소 가 퍼싱-2R를 모방하거나 미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 추정했다. 군 소식통은 현무나 퍼싱 모두 지능 타격수단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우연히 모양이 같아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탄두부에 레이더를 다는 등 세부적 사항에서 두 미사일의 공통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2009년 재미동포가 한국의 군사기술과 무기를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다. 그 무렵 미국의 퍼싱 미사일 기술이 함께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제시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무 미사일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무 2A와 2B는 러시아의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다르 SS-26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두 미사일의 최대 속도, 마하 4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적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회피기동하는 성능을 둘 다 모두 보유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협력 끝에 각각 한국의 현무 2A, B와 러시아의 이스칸다르가 탄생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 역시 군 당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공위성 우주탐사선 등을 실어 나르는 우주발사체, 우주로켓은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발사된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흥미로운 로켓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공중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상 발사대가 아니라 항공기에 탑재해 공중에서 우주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국방부가 우주로켓 플랫폼 개발에 나서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여부를 정밀 감시하고 유사시 신속히 예방적 타격을 가하거나 반격 차원의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과 한미 간 우주협력 강화 방침도 중요한 배경이 됐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공중발사 우주로켓 플랫폼을 개발하면 여기에 초소형 혹은 소형 정찰위성 등을 탑재해 적에도 LEO에 띄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로켓 기술을 응용한 공중발사탄도미사일 ALBM을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상 아닌 공중 발사 추진하는 까닭은 공중 발사 방식의 장점은 저비용 적시성 질이성이다. 우선 발사 비용이 기존 방식보다 크게 절감된다. 기존의 지상 발사식 우주로켓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미국의 우주기업 ULA가 간판급 우주로켓인 아틀라스-A 인공위성 등 각종 탑재물을 실어 우주에 보낼 때 고객들에게 청구하는 1회당 발사 총비용은 최저 1억 900만 달러, 약 1210억 원부터 시작한다. 이는 ULA가 공식적으로 밝힌 일종의 최저 기본 운임일 뿐이고, 실제 1회당 발사 비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2억 2500만 달러, 약 24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국 항공 우주기업 버진오빗은 공중발사 우주로켓인 런처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1회 발사 비용은 1200만 달러, 약 133억 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런처원의 발사 비용이 아틀라스의 평균 발사 비용 대비 약 5.3%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한 셈이다. 1회당 발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유사시 정찰감청 통신 위성 등을 안보 상황에 맞춰 적시에 자주 발사할 수 있게 된다. 공중 발사 방식은 지상 발사보다 일반적으로 대기 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상 조건의 제약도 덜 받는다. 지정학적 발사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탈질위성의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 군은 부족한 대북 정찰 자산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10여 기의 소형 위성군을 띄워 실시간에 근접한 수준의 북한 감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구 저궤도를 도는 각 소형 위성들의 한반도 일대 정찰 위치 방문 주기를 최소화하려면 보통 경사 각도 45도 수준의 경사궤도에 의성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지상 발사 방식으로 우주로켓을 쏘아서는 의성을 해당 경사궤도에 올리기 어렵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켓을 지상 발사하려면 인접한 중국, 일본의 상공을 지나는 문제를 감안해 한반도 남쪽에 제한된 방위각 범위 내에서만 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사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키기 힘들다는 게 항공우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중 발사 방식은 이 같은 지정학적 제약을 덜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개념 전략무기로 진화할까? 국방부는 일단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공중발사 우주로켓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ALBM을 개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주로켓과 미사일은 기술의 원료가 같기 때문에 탑재체 자리에 의성이 아닌 탄두를 싣는 탄도미사일로 응용 개발될 여지가 있다며 북한이 사실상 탄도미사일인 광명성을 개발했을 당시 추가적인 국제 제재를 피하려고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궁극적으로 탄도탄과 우주로켓 기술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평시에 일정한 작전 공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탑재돼 있다가 유사시 즉각 발사될 수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이 중대한 무력 도발 조짐을 보일 때 예방적 타격을 하는데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북한이 핵도발 등을 통해 우리 측 지상군에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ALBM을 탑재한 항공기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공역에 머물면 북한의 보복 응징을 가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현무 시리즈 개발에 성공해 함대지 잠대지 탄도탄으로까지 파생 범위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추가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도 상당히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